자, 오늘 시장에 일어났던 일들, 모든 정보들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데일리 힌트,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는 아직도 안 나으신 상태이십니까? 아, 조성모 가능하다니까요. 조성모, 네. 초록매실.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바로 갈까요? 네. 코스피는 2.4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현선물 매도와 기관 현물 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 하락폭을 이제 확대시켰는데, 개장 직전에 한국 등 24개국이 미국과 영국의 후티 추가 공습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조금은 시장 초반부터 주가지수 선물이 쫙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IT주가 좀 주춤한 가운데 웹툰이나 초전도체, 은행과 영상 콘텐츠, 석유화학과 도시가스, 여행, 일부 게임주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장 초반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마이크론테크 주가가 2% 정도 하락한 데 이어서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부진한 실적을 결과를 내면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5%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 34억 5천만 달러에서 37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시장 전망이 40억 5천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이던스를 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중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업황 회복 기대감이 다소 좀 약해지면서 초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매물이 좀 나오고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내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막판에는 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돌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은 오후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던 주가지수 선물은 9시 40분 지나면서 반등 모색을 했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규모도 축소되고 코스피 200을 또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관망사 속의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보였고, 낙폭과대 업종 순매수 유입이 됐는데, 중국의 증시 부양책과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서 화학 업종이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웹툰과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의 개별 이슈 업종 강세가 특징이었고요. 오후 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 하이닉스는 플러스 전환도 했는데 낙폭이 그래서 시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제주 반도체 등의 소부장들 일부 종목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막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일부 이동하기도 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화학, 의약품, 금융, 통신, 서비스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전지 외에 대부분 업종은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융, 화학 외에 대부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방송 서비스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환율은 134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석유, 화학주가 강세 보이면서 화학이 올라왔고, 특히 롯데케미칼이 장중 9%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선된 배당 절차로 결산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 주주회사 강세에 금융업이 올라왔고요. 섬유유복과 육통업 등도 소비 업종들도 일단 강세였습니다. 반면 해운주 약세에 이어서 원수창고 하락했고, 최근 반등 시도에 나섰던 의약품이 다시 하락세를 진입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자금 유출되면서 하락했는데,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컨텐츠, 오락 문화가 강세였고, 특히 정부 지원 방침에 따른 웹툰 관련주와 넷플릭스 호실적에 따른 컨텐츠 관련주의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네, 반도체랑 하이닉스 얘기는 뒤에도 또 준비를 해 주셔서 거기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채팅에서도 보이는데, 중국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또 일본 갈 때 또 소외되고, 또 뭐 오늘 일본 빠졌나요? 오늘 일본 빠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같이 빠지고,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약간 디커플링에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딱 동조되는 그런 현상, 좀 억울한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굉장히 이제 중국 영향을 받는다 이 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으로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일본도 좀 좋았고, 중국이 안 좋아서 같이 안 좋았는데, 중국은 또 대규모 부양책 관련된 자금 집행, 증환펀드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됐고,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오후에 보니까 50bp 관련된 지준율 인하 발표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굉장히 중국은 또 방어가 되든지 올라가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정책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처럼 이렇게 대놓고 시장을 바치겠다고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중국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우리는 조금 그에 비해서는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이나 강도가 조금 약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현물로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사줬죠. 네. 팔았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이제 개별 아름아름 이제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뭐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금 종목 플레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업종 내에서도 오르내림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이 가는 장세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개인들이 좀 이렇게 대처하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좀 힘든 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딱 봐도 외국인이랑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외국인 그리고 환율 흐름에 그냥 속절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종목들이 이제 좀 간간히 오르다 보니까 초전도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또 너무 힘들죠. 사실 이렇게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가, 물론 이제 정부 정책 받아서 웹툰이나 그런 쪽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대장주들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대장주들을 끌어줄 사람은 외국인이고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시장이 이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자신 없으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근데 또 설날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세뱃돈을 벌어야 된다는 또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설날 앞이기 때문에 출금 수요가 많으니까 또 좀 조심은 해야죠. 그러네. 네. 근데 예전처럼 막 명절 길고 뭐 그런다고 막 빼고 그러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길게 쉬는 게 앞서 있으면 뭐 시장을 막 끌어올리기는 맞아요. 동력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10월이 아니라 1월달에 FOMC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한 방향으로 막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바닥을 다지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여의도 백화점에서 순댓국 드셨습니까? 네, 주제이님, 아까 옆자리에 계신 분인가?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라도 하시지. 예, 순댓국 먹었고요. 다음에는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인사하면서. 순댓국 커밍아웃. 알겠습니다. 어디서 먹는 것도 이렇게 옆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그렇죠. 항상 이제 마음가짐과 행동가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순댓국 먹을 때도 이제 품위 있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안 먹는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순댓국만큼 신난 또 넷플릭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진짜 말 그대로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컨텐츠주가 뭐 이것저것이 또 불을 뿜는 데가 있었어요. 한 분이 장이 이 모양인데 순댓국 먹었다고 뭐라고 하시면 계신데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국물만 드셔야죠. 순대를 또 넣어 드셨어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넷플릭스가 이제 지난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신규 가입자나 분기 매출을 공개하면서 시간에 거래에서 8.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1,310만 명 늘면서 총 2억 6,028만 명을 기록했다 밝혔고요. 지난해 3분기에 증가한 가입자 수가 876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 800만에서 900만 정도 수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900만 늘을 줄 알았는데 1,300만이 늘었다. 그렇죠. 1,3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뭐 엄청 서프라이즈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광고가 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월가 예상치인 87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한 8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컨텐츠가 역시 여전히 왕인가? 컨텐츠에 뭐 엄청난 중요한 것이 맞는 건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뭐 애플 TV부터 시작해서 지금 넷플릭스까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또 컨텐츠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OTT의 종류가 엄청 많아져서 너무 많아. 또 이걸 골라야 되는 상황이 여기다 국내 OTT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해외 쪽에서 나온 자료니까 뭐 국내 OTT 말고 일단 해외 쪽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OTT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의 컨텐츠 제작은 이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넷플릭스 매출 관련된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역시 이 왼쪽 쪽에 보시면 빨간색 분이 보이시죠? 23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YY 증가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넷플릭스 분기 순증 가입자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로 보실 때 오른쪽에 역시 이제 순증 가입자가 많이 이제
늘었죠. 네.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가 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갔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늘기 시작하는 게 확연하게 튀어오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뭐 이게 광고 가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좀 약간 싸게 볼 수 있는 것도 저가형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오늘 발표가 나왔지만 뭐 레슬링 같은 것도 새롭게 또 뭐 편입하고 등등 여러 가지 좀 다양화된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이게 뭐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수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도 좀 많이 가입 주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공유하던 계정을 조금 약간 제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뭐 한 번 계정에 뭐 4명 정도 뭐 이렇게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뭐 2명으로 줄였다든지 뭐 그렇게 약간 뭐 계정을 갖다 조금 이렇게 막으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공유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추이인데 전체 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추이. 올라가는 게 막대 그래프가 올라옵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큰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좋아지는데 넷플릭스가 컨텐츠에 쓰는 돈이에요.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네, 줄고 있어요. 지금 2020년, 21년 뭐 그래도 22년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많이 줄었죠. 근데 컨텐츠에 쓰는 비용, 돈, 캐시 이런 게 줄면서 가입자는 늘어난다. 사실 이 트렌드라고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비용은 주는데 오히려 가입자 늘어나서? 넷플릭스 입장엔 그렇지만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대작을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드는 대작은 뭐 회당 뭐 100억, 120억 뭐 이렇게 든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한 2~30억 들었나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작품 수를 한국 작품과 같은 가성비 있는 쪽으로 많이 늘렸다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분위기면 한국도 만만하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뭐 넷플릭스가 국내에 이제 뭐 투자하겠다고 그때 막 자랑하듯이 투자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거 늘지도 않은 작은 원래 하던 평균. 그렇기 때문에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되게 자랑하듯이 뭐 한국에 뭐 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식으로 걔네들 언급을 했거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단은 그 컨텐츠 제작에 쓰는 비용이 저렇게 순증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나면 또 컨텐츠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 컨텐츠가 그리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작비의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높게 가고 있는 거죠. 컨텐츠 양은 계속 늘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CJ ENN 중심으로 컨텐츠 강세? 네, 뭐 레몽레인, 사만 네트워크스, 키스트, 뉴, CJ ENM 등의 영상 컨텐츠 테마도 올라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오늘 뭐 약간 올라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컨텐츠 제작의 돈을 이렇게 32%나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로 가면서 어쨌든 본인들은 수익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컨텐츠 제작 여건이 돈을 주면은 결국은 뭐 글쎄요, 뭐 제작사들이 과연 계속 좋을까?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득실을 잘 따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넷플릭스가 좋아졌다고 해서 제작사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등가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죠. 돈을 쓰는 것이 과거처럼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면서 그 돈들이 또 국내 쪽으로 몰린다 이런 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넷플릭스가 좋다고 해서 국내 제작사가 바로 수혜를 바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WWE의 인기 프로그램인 RAW 이게 이제 그 프로레슬링, 그죠? 그래서 독점 중계권 획득하면서 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10년 계약을 위해서 $50억, 6조 7천억 이상을 지불했다 알렸습니다. 이 돈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면 더 재밌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또 팬덤이 있을 테.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차라리 뭐 영화라도 뭐 프로레슬링 영화라도 만들든지. 뭐 그러면 한 100억이면 될 것 같은데. 송강호님 나온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반치광인가 뭐. 근데 어쨌든 이쪽은 팬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50억, 6조 7천억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아무튼 돈을 쓰는 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한국 업체들에 대한 가성비가 있고 역시 이제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 어쨌든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증액을 해서 투자하지는 않았다. 최근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돈을 벌면서 증액을 하면서 한국 주에 투자를 하는지가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와 우리나라 컨텐츠 얘기를 해봤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웹툰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그 미스터블루 4강가 가고 정부 주도 웹툰 산업 지원 이게 강화된다는 소식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웹툰 이야기 전에 네. CJ E&M 중심으로 컨텐츠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간단하게 CJ E&M이 이제 지난 4분기와 24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깜짝 서프라이즈를 내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12월 달에 광고 개선세가 좀 주춤하면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시즌 진입하면은 다시 강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CJ E&M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극장가도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또 뭐 어쨌든 서울의 봄이라든지 몇 좀 그 극장 관련된 영화도 되게 또 관객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극장가에 대한 그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아마 2월달 되면 듀운2도 하죠. 그리고 네. 일부 좀 이제 설날 극장가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작품이 나오면 좀 또 몰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뭐 컨텐츠 쪽은 그래도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떨어졌고 예. 한번 쉬었고.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 넷플릭스가 있으면 우리는 웹툰이 있습니다. 네, 이 웹툰 관련된 것은 어제 제가 한번 마감 시간 때 잠깐 언급을 이미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역시 오전장만 보고 나면 웹툰만 보이더라고요. 주가들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일부 종목은 뭐 상한가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다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어제 관련된 웹툰과 만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컨텐츠 산업 선도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입니다. 이거 한눈에 들어오시니까 뭐 시장은 만화 산업 매출액이 27년 기준 4조 원 기준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만화 수출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도 이제 발굴하겠다. 만화계의 칸 영화제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문체부 중심의 뭐 총력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업계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웹툰 산업팀까지 신설한다는 것은 법률 관련된 전면 개정도 추진하겠다. 이게 만화진흥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도 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간단하게 다음 사진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웹툰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C 미디어나 MBT나 Y랩이나 뭐 미스터블루, 기다리 스튜디오 등과 같은 최근에 어떤 웹툰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웹툰 요거 어떻게 좀 계속 간다고 보세요, 부장님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웹툰이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일단 K-팝이 먼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나 이제 영화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역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웹툰도 좋아지고, 뭐 입는 거, 그다음에 그 K-푸드 이런 쪽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매운 걸 못 먹는다 한 게 뭐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뭐 요즘 신라면 엄청 잘 먹거든요. 불닭볶음면 엄청 잘 먹어요. 네, 저는 못 먹어요. 저는 매워. 저도 못 먹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막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뭐 떡볶이, 뭐 호떡, 그다음에 핫도그, 한국식 핫도그, 네. 미국식 핫도그가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가면서 김밥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문화가 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가 나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시장에 피코마가 어쨌든 단일 플랫폼으로서는 뭐 거의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이거든요. 만화 강국이거든요. 근데 뭐 산업은 좋아지는 거는 뭐 알겠는데 주가 위치가 지금 네. 뭐 비싼 건 아닐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는 건 아닐까? 그렇죠. 이런 걱정도. 싼 종목은 한 15배 정도도 있고요. 비싼 종목은 40배도 있습니다. 와.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웹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하이닉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가전략기술에 HBM 추가 소식이 나왔고 하이닉스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투입한다. 이런 기대감이 퍼지면서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컨센서스가 적자거든요. 소폭의 적자를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리포트들을 보면은
약 2천억대 흑자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리포트가 2천억대 흑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반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컨센처럼 뭐 소폭 흑자가 나올까 아니면은 뭐 흑자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도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만약에 뭐 2천억대 흑자가 나오면 사실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면 이제 EPS 하향 조정을 하이닉스가 좀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닥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수 단으로 기준을 본다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텍사스 인트루먼트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내일 그 변수로 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정말 내준다면은 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정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샘 울트만까지 오면서 어쨌든 이재현 회장이나 어떤 최태원 회장이나 다 이제 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 6시간 만에 보는데 결국은 뭐 AI 관련된 어떤 뭐 구축을 뭐 한다든가 연합 구축을 한다든가 그게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번 주에 좀 이뤄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2천억 딱 나오고 샘 알트먼이랑 뭐 프리어그 하면서 야 GPT 오픈 AI 하이닉스 크로스 의미 아니고요. 아니 뭐 만약에 그런 허그를 해도 아무런 발표는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분 샘 얼트만은 또 결혼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중동 국가 기업들도 만난다고. 네. 아니 그러면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가 워낙 눌려 있었잖아요. 연초부터. 그게 하나의 딱 발판이 돼서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뭐 4조 원대 이상 막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2조 8천억 나오는 바람에 약간 힘들어졌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HBM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기대하는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온 상태라 일단 확인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와서 오픈 AI 한국 사무소나 이런 것들만 개설한다 이러면 뭐 이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I 관련된 쪽은 정말 한번 이제 밸류와 상관없이 정말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 온다고 기사가 나왔을 때 그쵸. 그날부터 주가들이 조금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게 또 뭐 새로운 뉴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도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관련해서 R&D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40에서 50%, 중견 대기업은 30에서 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23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이 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가 HBM 등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됐고, HBM은 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로 보이면서 어쨌든 국산 장비 투입이나 그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등을 포함한 전략 확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장비나 일부 관련주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습니다. 어떤 장비나 이런 쪽이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SK 하이닉스가 국산 장비 국산을 추진하는 공정과 기존 공급망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보면 웨이퍼 검사 장비나 본딩 장비, TSV 계측 장비, HBM 테스트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등등이 있고, 주로 이제 그 장비들은 대부분 다 미국과 이스라엘, 뭐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장비들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가 사실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장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산화가 사실 좀 필요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들이 움직인 게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너셈, 미래반도체, 코세스, SFA 반도체, 고용 뭐 이런 종목들이 등등도 움직였는데, 자, 삼성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HBM 대규모 후공정 증설 이후에 그 다음에 로드맵은 아마 제조의 효율성 향상에 방점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HBM 같은 경우는 현재 수율이 한 60에서 70% 선에 머물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D램의 황금 수율은 90% 가까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 향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뭐가 들어갈까 고민해 보면 역시 핵심적인 것은 패키지 테스트의 신설, 그 다음에 검사와 계측 스텝의 확대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HBM용 패키지 테스터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으로 국산화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제 패키지 테스터 내에서 실장되는 부품인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켓은 네. 뭐가 있죠? 우리가 리노공업하고 ISC 이런 종목이 떠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공급업체가 이제 코어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나 계측 솔루션, 그다음에 기타 장비로서는 관련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 넥스틴, 고영, 파크 시스템즈, 인텍플러스, 테크윙 등등과 관련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리포트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간 첨단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 시작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국산화가 거의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근데 HBM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가성비보다는 신뢰성이 우수하게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국산 장비보다는 외국에서 검증된 장비를 먼저 썼다는 건데, HBM은 다소 조금은 과거 대비 빠르게 국산화 노력들이 나타나는 게 보여서 아까 언급하셨던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미리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국산화 요거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매기가 쏠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하이닉스 실적 요거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영역입니까? 느낌적으로 어때요? 없죠. 지금 증권사에서 서로 전망하는 폭이 너무 커가지고 삼성도 그렇죠. 네, 살짝.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작전을 어떻게 짜야 돼요? 아니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되죠.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또 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잘 나오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전환은 맞아요? 뭐 반도체가 좀 그래도 탄탄해지겠죠. 아. 지금까지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한 부분도 있는데,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은 좀 다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좀 봐야 만약에 삼성처럼 쇼크 나오면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뭐 좀 힘들어지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뭐 급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근데 삼성전자가 벌써 지난번에 8만 원 넘기고 한 10%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부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너무 기대감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적자 컨센인데 왜 2,000원까지 흑자를 예상하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행커님은 제가 내일 뭘 먹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순댓국 먹었지만 네. 내일은 모른다는 내일 거예요. 돈가스. 안 먹어요. 네. 돈가스 안 드세요? 예측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국장 보면 그 웹툰 그거 생각나네요. 나 혼자만 레벨 업, 반대로 해서 나 혼자만 레벨 다운. 다른 데 다 잘 가는데 나 혼자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납니다. 기간이 되게 오래됐죠, 사실. 네. 그렇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 너무 낙폭 과대다. 중국 부양책 효과. 기대감의 화학 상승. 화학 자체가 낙폭 과대라는 거죠? 그렇죠. NCC 업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오늘 5장에 어쨌든 낙폭 과대 섹터들이 좀 움직였다 제가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고, 또 화학 업종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양책 효과, 이제 중국은 어쨌든 뭔가 바치겠다고 이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규모의 돈을 쓴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양책 효과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적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오를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중국 기대감으로 화학사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경기 회복세가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다시 우려가 확대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양책 효과로 다시 주가가 완만한 수요 회복을 예상하면서 양회 등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양회가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양회 등 단기 수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수요 회복 가시성과 원가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 제한적이, 그러니까 좋아진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건 좀 어렵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중국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춘절 이전 기대감 영향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ABS는 4%, 가성 칼륨과 톨루에는 3%, 에틸렌과 MEG 같은 경우는 2%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 국가별 화학 제품 가격 인덱스인데 보면 글로벌이나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나 대부분 다 하향 추세에서 계속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기대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커버하는 화학 업종 모두 컨센서스는
하회할 거다 봤습니다. 4분기 실적이. 그래서 하이브리드 업체인 효성첨단 소재와 하나솔루션, LG화학과 코롱인더스트리 모두가 실적 부진으로 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봤고요. 순수화학 업체 NCC,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는 3분기 긍정적 레깅 효과 소멸 때문에 적자 전환을 바로 할 거로 봤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순수화학인 효성TNC나 롯데정밀화학은 감익, 그리고 국도화학은 흑자 전환, 그래도 다소 좀 국도화학은 흑자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화학 제품 합산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팟으로 보시면 왼쪽이 스팟 스프레드고요. 네. 오른쪽은 1개월 레깅하는 스프레드인데 보면 전부 다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러니까 좋을 수가 없죠. 결국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보시면 사진 보시면 중국 화학 제품의 재고 증가율인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재고가 엄청 빠져 있어요. 화학 제품의 재고가 전년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권이니까 재고의 바닥이 어느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자금률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화학 제품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의 수요 회복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세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은 글로벌 중국 점유율과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일부 업체, 하이브리드 업체 중심으로 봤고, 그래서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한화 솔루션 이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은 뭐 증권사가 이렇게 리포트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낼 만큼 아직도 올라오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일부 게임주 상승인데요. 중국 게임 규제안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 마감 시황 때 또 제가 말씀을 이미 언급드렸고요.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췌해봤는데, 왼쪽 보시면 12월 23일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17조, 18조의 수정 의지를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좀 통지하는 쪽으로 이야기 나온 거고, 오른쪽 보시면 이게 규제 내용 자체가 사이트에서 사라진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일부 반성문만 남아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근데 다만 중국의 올해 신년 경제 메시지가 선립 후파, 이게 뭐냐면 일단 성장에 집중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게 이제 올해 성장 기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최고 시총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이거 연말에 이제 이 규제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아갔냐면 60조 원이 날아갔어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잘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정부 정책적으로는 낮다라고 봤고요. 원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게임 몰입과 미성년자 게임 규제 위주로 강화 내지는 좀 유지되는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뭐 규제를 계속할 거다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가 삭제되고 난 다음에 규제안 발표에 의해 사실은 그날 바로 급작스럽게 외자 발표가 바로 나왔거든요. 네. 외자 판호 발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규제만 가는 건 아닌 거로 보이는 것 같고, 게임 규제를 담당하던 국장이 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다소 좀 규제 당국의 강도가 예상보다는 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텐센트, 넷이즈 주가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텐센트랑 넷이즈 그 각 회사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 주가 급락했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규제 발표된 12월 말이거든요. 저렇게 막 주가가 급락해버렸죠.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텐센트 주가가 60조 원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뭐 정부 정책에서는 좋아 보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잘하는 게임들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그래도 아직은 그나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좋아지는 섹터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 클로징벨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종목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좀 소통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종목이 펄어비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트 보니까 저는 뭐 게임주 관심 없어서 안 봤는데 14만 원에서 3만 원 됐더라고요. 네. 도깨비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국 안 좋고 무슨 뭐 게임 신작이 나와서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앞으로 보이는 것들? 뭐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야 될까 고민 많지만 뭐 현재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MMORPG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있고
저도 좋은 게임은 해봤거든요. 네. 주가를 7배 정도 갔던 주식도 봤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주식이 없죠. 그런 게임도 없고. 그 중국도 MMORPG가 대세가 아니고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개발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고. 아하. 뭐 우리 그 스론 앤 리버티 그것도 지금 TL 같은 경우도 뭐 NC소프트가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어떤 그런 장르라든지 다양화하든지 다른 어떤 뭔가를 해야 되지. 뭐 예전처럼 똑같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대규모 MMORPG를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크게 답 없다. 네,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기 때문에 또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비슷하고 뭐 게임 조작 방식이 이렇게 비슷하면 또 이제 그런 소송에 휘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영업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전환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빠진 건 양반이죠. 예전에 조선주는 10분의 1 토막 났는데요. 10분의 1 토막? 예. 지금 쿠쿠쿠님이 NC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9만 원 됐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아유, 이런 가슴 아픈 주식들이 진짜 뭐 종종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진짜 손절 라인 진짜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IBK 투자증권 우리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